안녕하십니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반기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이미 우리가 5월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수요가 굉장히 강해서 높아진 가격에도 소비가 계속 이어져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또 주식 투자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1년 정도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설사 경기 회복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게 오게 되면 주식시장도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긴축지향적인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자산시장을 부양했던 저금리 환경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는 물론 한 내년 초까지도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과 거기서 파생이 될 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에서 비롯이 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시장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버블인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건 본격적으로 버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팩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이제 주식의 가격을 비교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님께서 많이 보시는 PER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해 본 거죠. 기업 이익은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결정이 되는 팩터고요. 주가는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요인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 영역인 소위 펀더멘탈과 주가를 비교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의 PER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GDP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이 실물 경제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GDP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실물 경제의 규모죠. 시장 가치로 평가한 그 나라 실물 경제 규모고요. GDP는 실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형성이 된 주가이니까 이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주식시장이 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30%가 넘어졌습니다. 과거 IT 버블 때 180%대였고요. 주택 버블이 있었던 2006년, 7년경에 195%인데 지금은 미국 증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실물 경제 대비 주식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지금 119%까지 올라갔는데요. 직전의 사상 최고치는 이게 100%였습니다. 역시 2007년도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미국에선 주택 버블이 있던 시절에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우리나라 GDP 규모만큼 평가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 규모 대비해서 주식은 조금 많이 올랐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자의 관점에서는 버블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어도 펀더멘탈 대비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을 살짝 바꿔서 보면요, 조금 다른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앞서 보신 거는 이제 실물 경제 규모를 GDP라고 하는 걸로 본 거고요. 이것과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은
그 나라 경제에 풀린 돈의 양과 주식시장을 비교해 본 겁니다. 이 M2 총통화라고 하는 게 국민 경제에 풀려 있는 유동성의 양을 이제 M2로 본 것이고요. M2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경제에 풀린 돈의 양과 어떤 주식의 평가받는 가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보신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본 거는 경제 펀더멘탈과 주가를 본 거고요. 전통적인 버블을 가늠하는 혹은 저평가 고평가를 가늠한 잣대로 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풀린 돈의 양과 주식의 시가총액을 본 겁니다. 유동성과 주식시장이 평가받는 가치를 본 건데요.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M2 대비 주식의 시가총액이 2.7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393%까지 갔었습니다. 풀린 돈이 100이라 그러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40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2.7배 정도가 되니까 풀린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보실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M2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이 91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73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림을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고요. M2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펀더멘탈의 잣대로 보면 주식은 싸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풀린 돈의 규모로 보면 주식은 고평가됐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도 굉장히 좋죠. 수출은 아주 좋고요. 소비도 기저효과를 생각하면은 어쨌든 회복세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 경기가 어지간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의 시가총액은 경기 좋아질 것은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이 레벨이 이제 굉장히 더 훨씬 높은 거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앞으로 주식이 만약에 더 오른다 그러면 이건 제 생각엔 저금리 효과고 중앙은행 유동성을 많이 푸는 유동성 효과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펀더멘탈과 유동성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부질없는 일입니다. 두 개 다 섞여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영향을 주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팩터는 유동성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결정 메커니즘에서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가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저는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작년 말 대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그 전망치의 변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3.9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성장률 전망치가 6% 넘어까지 갔죠. 혹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8%에 이를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물가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라고 하는 거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가 건실할 때 이제 물건 가격인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4월의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깜짝 높아지는 걸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물가를 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저금리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이제 금융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우는 저는 경기가 굉장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미국은 뭐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연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망자 수 같은 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작년에 미국이 경험을 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경기가 거의 경제 활동이 중단됐던 락다운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복 소비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사람들의 연간 가계 저축입니다. 예. 이 가계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에서 쓰고 남은 게 저축인데요. 통상 미국인들은 연간 1조 1천억 혹은 1조 4천억 불 정도를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저축을 쌓는데 작년도에는 가계 저축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죠. 3조 4천억 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저축이 늘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뭐 뒤에서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진 일자리의 상당수가 거의 임금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근데 미국은 실업수당 같은 거 굉장히 후하게 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실업수당이 굉장히 후하게 받다 보니까 거의 정부의 그 이전 지출이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했던 소득의 결핍을 거의 메꾸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현금 보조, 수표 써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도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그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사실은 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이전 수입을 생각을 하면은 거의 소득이 안 줄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면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가계저축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그런 지표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 정부가 너무 과하게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경기 측면에선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를 할 때 판단을 하는 펀더멘탈 관점에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회복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저금리 하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유동성 효과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을 설명하는 핵심 팩터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겨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던 조지아주 보궐선거 이런 거에서 모두 이제 민주당이 이기면서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아주 뭐 의욕으로 충만합니다. 경기부양책 1조 5천억 달러 의회 통과했죠. 인프라 투자는 지금 이제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2조 달러 하겠다 그러고 또 가족 계획, 출산 장려를 위해서 뭐 육아휴가나 이런 거에도 한 1조 달러 정도 지원한다고 하니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계저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는 가만 놔둬도 폭발적으로 어떤 굉장히 강력한 경기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정부의 부양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현상은 미국 경기가 좋아질 때 주식시장이 삐그덕거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과 펀더멘탈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 부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금리가 낮아진 저금리 환경이 뭐 주식이나 주택이나 뭐 가상화폐까지도 저는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가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의 반등세를 나타냈던 게 이제 2009년부터인데요. 2009년부터 연간 단위의 미국의 GDP 성장률과 S&P 500의 등락률인데 이렇게 음영으로 칠해놓은 구간이 S&P 500의 어떤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시기입니다. 부진했던 시기에 성장률을 보시면 일단 2015년에 3% 미국 GDP가 3.1%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를 제외하면 작년까지는
연간 단위 성장률 중에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주식은 별로 재미가 없었죠. 약보합이었고요. 올해 이전에 3.1% 성장에 의해서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게 2018년에 미국 GDP 성장 3%입니다. 주식이 꽤 많이 조정을 받았죠. 2011년도 주식이 거의 못 올랐는데요. 절대적인 성장률로 보면 1.6%로 성장률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2011년도도 뭐 기억하시는 투자자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차화정이라고 하는 자동차 화학 정의 주식들이 뭐 천정 모르고 주가가 올라갔던 시기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이면서 전체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반등세의 정점이 2011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경기가 상반기까지는 나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질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뭐 작년에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미국 GDP가 6.3%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6% 이상 그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과하게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자 입장에선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의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았던 게 2018년입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에도 미국의 S&P 500 지수가 16%가 올랐는데요.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017년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로 감세를 해주면서, 가만 놔둬도 민간에서 경기가 좋은데 감세를 해주면서 경기에 과열이 생긴 게 저는 2018년에 그 강했던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상승, 주가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지금 뭐 가정 계획 그 지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지출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뭐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참여자들 간에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통화정책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에 그 학습 효과로 그 중앙은행가들과 아니면 관료들은 뭐 불안 요인이 생겨서 그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면,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써야 되면 쓸 거면 빨리 쓰고, 또 푸는 돈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풀어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 금융 관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걸 본 거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유의 사태가 생겼지만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어떤 정책으로 위기가 어쨌든 봉합이 됐는데요. 그렇게 돈을 풀 때는 정광석화지만 나올 때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했던 그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시사한 게 2013년 6월입니다. 이때 테이퍼링이란 건 잘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금융 완화 정책인데, 지금 돈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닙니다.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100만큼 풀었는데 이걸 80, 70만큼 풀겠다라고 하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계속 푸는 겁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을. 근데 돈을 푸는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인데, 2013년 6월에 테이퍼링을 시사하니까 미국 시장도 흔들렸지만 뭐 브라질 같은 나라가 아주 뭐 초토화가 될 정도로 신흥국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냉키가 내가 당장 테이퍼링 할 건 아니고 이렇게 진화를 했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 발표가 됐고요.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축을 의미하는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시작하고도 23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관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면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좀 긴축이라든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어느 정도 통화정책을 정상화시켜 놓게 되면 경기가 다시 나빠지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관료나 중앙은행들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920년대 대공황 중반이었던 1936년, 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1년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긴축을 서둘다가요, 뭔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언제 통화정책이 바뀔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은 중앙은행가들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성급한 기대, 이런 것들은 조정해 주면서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밀당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도 크게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요, 이건 중앙은행의 관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5%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정부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 돈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주면서 재정을 많이 소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최대 채무제인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에게 불리하니까요,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높았던 1950, 60년대를 보시면 미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자율은 성장률보다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제 펀더멘탈이 허용하는 수준보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정부가 이자 지급 부담을 굉장히 이제 줄여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채 지향적인 경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국은 공공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민간이 가졌던 부채가 전부 정부로 넘어왔던 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민간은 또다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채가 큰 상황에서는 정부는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아야 될 책무가 있고, 경제 펀더멘탈이 허용하는 그 수준보다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던 1950, 60년대 한 20년이 그런 패러다임으로 갔거든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안 생길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종의 기저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지 구조적인 인플레는 안 생길 거다라고 보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4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음영으로 칠해 놓은 게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물가가 되게 낮았죠. 앞서서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경제 주체들의 수요가 좋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4월부터 7월까지가 적어도 미국 기준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가 높아지는 거는 요 작년 4월, 5월, 6월, 7월 이런 기저효과가 작동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에 미국의 인플레가 나왔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이런 기저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 시장이 또 심각하게 흔들릴 거냐라 그러면 저는 앞으로의 반응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금 이제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장 중에서 가장 좀 결이 다른 게 영국의 찰스 구타트라고 하는 런던 전경대 교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대역전이라고 한국에서도 번역된 책인데 작년 여름에 이분이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세계화의 후퇴, 굉장히 그 물건을 싸게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글로벌 분업 구조가 이제 깨지면서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논거가 하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책에서 주로 주장하는 거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뭐 선진국이 전부 고령화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은퇴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노동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생산자보다 은퇴한 소비자들이 많으니 물건 가격이 올라간 인플레가 나타날 거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진성 인플레이션이 생기려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도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에 살 수 있어야 인플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임금이 높아져야 되는데 찰스 구타트는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에 유입이 되는 노동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어떤 노동력에 대한 가치, 임금이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구타테의 주장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인플레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고령화가 진전이 된 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구타테의 가설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노동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노동하는 사람보다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는 노동인구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가 넘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진전이 됐지만 노동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일본 사람들의 65세 이상 취업 인구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전체 취업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타트가 말하는 것처럼 고령화가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가설은 일본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래 살면서 기대 여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래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정년이 금년 4월부터 70세가 됐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기업이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페널티를 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건데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 없는 소득 절벽의 시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동자의 니즈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연금을 줘야 되는데요. 연금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 일하게 해서 돈을 더 내고 또 오래 일하니까 연금 수급 시기를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작용하면서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찰스 구타트의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에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노동이 희소해지면서 임금이 높아질 거다라는 건데 일본의 임금이 높아지는 증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YOY로 마이너스권에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의 현재 교육이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고령자들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자기 노동을 공급하면서 노동의 공급이 많은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면서 임금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여름은 굉장히 울퉁불퉁하지 않겠는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가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진성 인플레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또 우려도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저는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저효과 이상으로 인플레가 생기진 않을 거다. 그동안 돈을 금융위기 이후로 그렇게 많이 풀면서도 안 생겼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 왜 구조적으로 생길 거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찰스 구타트 같은 학자는 그것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또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그 과정에서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 여름 그리고 한 3분기 초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꺾이는 신호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인데요. 지금 우리가 동학개미로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대중화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체감하게 됩니다만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2019년 말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이었고요. 작년 말엔 913만 명으로 1년 사이에 50%나 늘면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3,700만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랑 비교해 보더라도 주식하는 사람은 24%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실물 경제 성장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한 사람이 소수이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본질적으로 투자는 있는 사람이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물 경제가 정체된 가운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면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전체 고용 시장에서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자 비율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56%, 미국 사람 노동하는 사람 100 중에서 56명은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비율이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좀 저학력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평등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산 버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코스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경제활동하는 다른 영역에도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금을 걷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제니 델런 미국의 재무장관은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IMF 총재도 비슷한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주식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한 과세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가 들어오죠. 부동산 과세도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리스크는 금리 인상보다는 어떤 그 자산 효과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증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조적 인플레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제 생각에 굉장히 위험한 다른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책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뭐 어떤 정치인이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하반기의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투자자들에게 왔던 몫을 정부가 가져가는 증세 리스크는 뭐 중기적인 위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